지금부터 C++ 객체 지원과 관련해서 C++11 이후 추가된 기능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멤버 변수의 명백한 초기화입니다. 예전에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처럼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제시해서 초기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C++11 이후부터는 이런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제시해서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는 이 명백한 초기화를 초기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말고 뭐가 있었냐면은 기본 인자값도 있고 초기화 목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 명백한 초기화의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초기화를 C++에서는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되는 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백한 초기화가 있으면 얘가 먼저 명백한 초기화, 그 다음에 초기화 목록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성자 몸체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1, 2, 3 순서로 객체의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초기화 목록에서 그 값을 바꾼다든지 생성자 몸체에서 바꾸면 결과적으로는 명백한 초기화를 한 것이 의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특성을 보고 또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명백한 초기화를 사용할지 아니면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객체 상수입니다. 즉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는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만 초기화할 수 있냐면은 초기화 목록에서만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변수들인데 이 변수는 크게 시작값 고정이 있고 시작값 유동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시작값이 고정된다는 것은 이 멤버 변수들은 항상 동일한 값으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은 그 인자를 통해서 받아서 생성자에서 인자를 받아서 변할 필요가 없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시작값 유동은 어떤 값으로 각 객체들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은 반드시 인자를 또 받아서 생성자에서 초기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기화 목록이나 생성자에서 초기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분류에서 명백한 초기화를 활용해서 초기화될 애는 요 애예요. 시작값 고정 변수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 따라서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요 클래스를 보면 우리가 잘 보는 은행 계좌 예제인데 기본 생성자가 있고 인재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보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잔액은 0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초기화를 하는 것이 문서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생성자를 생성할 때
초기 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입금액이에요. 따라서 이 입금액을 밸런스 이퀄 어마운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디포시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처리하게끔 해서 이 어마운트는 최초 입금이다. 그리고 입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수행돼야 되는 거죠. 그 수행은 생성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디포짓 메소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 번거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우리는 C++는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처럼 할래. 그렇게 되면 여기서 0으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0 해놓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amount equal 0이면 밸런스를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해 놓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스타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떻게 강요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스타일의 차이가 있고, 특히 C++는 이런 초기화 목록, 기본 인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명백한 초기화는 이 시작과 고정 변수들을 이렇게 초기화해 주므로 문서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요것 때문에 약간 그 문서화 측면이 퇴색될 수 있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런 명백한 초기화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항상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이 멤버 변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애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초기화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 하셔야 합니다. 생성자를 설명드린 김에 생성자와 관련된 또 다른 추가된 기능을 설명드리면,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에서 클래스 이름 이용하여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소개는 안 돼 있는데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dog, 여기는 아니지만 클래스 dog이 있고 얘가 public pet 이런 형태이면 dog 해가지고 pet 이렇게 중괄호로 이런 식으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자 목록에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자기 같은 클래스에 있는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고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특별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으면 부모의 어떤 생성자가 호출돼요?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고,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기본 생성자에서는 요 생성자를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를 하나 호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요 이름을, 만약에 사용자가 이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강아지의 이름은 무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제시하면 그 이름으로 강아지 이름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기본 인자가 있어요. 기본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난 바로 앞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명백한 초기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은 아마 이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C++에서는 간결한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단 하나를 만들어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하나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기본 인자를 써서 이름을 무명으로 초기화하고, 또 그 어떤 사용자가 이 강아지를 만들 때 강아지의 이름을 제시하면은 그 이름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요 이름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도록 이제 C++11 이후 바뀌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using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부모에 있는 생성자와 동일한 생성자가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보시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A 클래스에는 하나, 두 개의 생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기본 인자를 썼기 때문에 3개의 생성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인 생성자, 정수 하나 받는 거, 정수 2개 받는 거,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들을 똑같이 B가 가지도록 만들려면 내가 여기다가 일일이 다 정해야 돼요. 근데 만약 B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B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대로 이제 부모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처리할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히 using AA 이렇게 A 땡땡 A 이렇게 쓰게 되면 B는 몇 개의 생성자를 가지면 3개의 생성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B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 B는 뭐가 불러지냐면은 B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B의 기본 생성자는 A의 기본 생성자가 부르게 됩니다. 또 B,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B의 정수 하나를 가진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생성자는 A의 그 정수 하나를 받는 생성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요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3, 2 이런 식으로 불러지게 되면 B의 생성자가 2개인 생성자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생성자는 A의 생성자가 2개인 애들이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실제 정의하면 이렇게 3개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 정의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C++11부터 뭘 이용해서 using과 요 땡땡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수식어, 메소드 수식어가 몇 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생성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설명드리면 default와 delete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그리고 어디에 붙일 수 있냐면은 연산자 재정의 중에 대입 연산자에 그리고 또 대입 연산자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소멸자, 복사 대입, 이동 대입 6개의 그 메소드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equal default나 equal delete를 통해서 내가 쓰겠다,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거를 안 했어요. 요거를 안 했는데 요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즉 사용자 정의 생성자가 있으니까 그것이 기본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없지만 시스템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생성자를 하나도 제공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생성자를 하나 정의하면 그것이 이제 기본 생성자가 아니면 시스템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만 제공하면 나는 bank account A 해가지고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도록 생성자를 객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성자를 제공하면서 기본 생성자도 쓰고 싶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equal default를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C++11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것과 기본 생성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내가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본 생성자에서 특별히 할 일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빈 메소드로 정의하지 말고 기본 생성자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보통 해줘요. 즉 내가 bank account X 이렇게 해주면은 이 경우에는 제로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명백한 초기화도 안 해놨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디폴트가 있는 경우에는 C++에서는 value initialization, general initialization을 또 해줍니다. 그러니까 멤버 변수들을 다 0의 기초에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멤버 변수들을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디폴트를 써줘야 되겠고 또 이제 그 소멸자 같은 경우에도 소멸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별로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이제 버추얼을 붙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 뱅크 카운트는 소멸자를 갖습니다. 소멸자를 갖지만 가상 소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꼭 가상 소멸자가 필요하냐면은 이 클래스가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여러 만들면서 상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속의 부모가 되는 클래스는 반드시 생성자가 버추얼 소멸자, 가상 소멸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객체들이 소멸될 때 올바른 순서로 소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꼭 이런 식으로 버추얼을 붙여주고 equal default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C++11의 경우에는 소멸자나 생성자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내가 그거를 빈 메소드 써서 만들지 말고 이제는 빈 메소드 써서 만들지 말고 equal default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equal default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종종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제 이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은 무조건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이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이 복사 생성자는 얕은 복사를 해줘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고, 그럴 때 이걸 쓰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지만 할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equal 디폴트를 써서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가끔 디폴트를 켜줄 필요도 있어요. equal 디폴트를 통해서 제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디폴트를 또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제 C++11 이후에서는 생성자와 소멸자, 그리고 복사 대입, 또 이동 대입에 대해서는 equal default나 equal delete를 해줄 필요가 있다. 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수식어는 explicit 수식어입니다. explicit 수식어. 이 수식어는 생성자와 재정의한 타입 변환 연산자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인데요. 이 둘은 프로그램 의도와 다르게 시스템에서 한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explici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강건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C++를 강의할 때, 또는 이전에 강의할 때 이 explicit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그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들에는 애들 앞에다가 explicit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는 모든 종류의 생성자에 explicit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에도 붙일 수 있고, 이 개수들이 많은 것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렷하게 이 타입 변환 연산자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생각하면은 하나 받는 그 생성자가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 실제 이번에 다시 강의 준비하면서 학습을 해보니까 이게 그 하나 인자를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성자에 붙일 수 있고, 또 이 여러 개 받는 그런 여러 매개 변수를 여러 개 받는 그런 생성자들도 타입 변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explicit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생성자 중에 하나만 explicit로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모든 생성자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붙일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붙여서 균일하게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건 제한되고 어떤 건 제한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될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plicit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explicit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생성자에 explici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 생성자가 있고요.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bank account 타입을 정수로 바꿔주는 타입 변환 연산자가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모두 explicit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개가 explicit를 안 붙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문장들, 요 네 개의 문장이 다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왜 어떤 것들이 호출이 되는지, explicit 안 붙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호출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n equal account 했습니다. 그럼 n은 정수 변수죠. account는
bank account예요. 그러면 bank account를 정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요 연산자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explicit 붙어 있지 않으면 어카운트의 밸런스 값을 가지고 이 어카운트를 정수로 변환해서 n에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explicit 붙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n에 어카운트의 현재 잔액값인 지금의 코드의 상에서는 0이 n에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즈는 정수를 하나 받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뱅크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정수로 또 변환이 돼야 되겠고 그때 요 타입 변환 연산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인자로 0이 전달됩니다. 그 다음에 바는 뱅크 어카운트를 받아요. 뱅크 어카운트를 받는데 여기에 보면 1000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1000은 정수이니까 이 정수를 뱅크 어카운트로 바꿔줘야지만 바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는지 시스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정수 하나 받는 게 있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고 만든 뱅크 어카운트 객체를 요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즉 인자가 잔액이 1000인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는 요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빈 중괄호를 이용해서 부르게 되면 요거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고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되겠고 뱅크 어카운트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바즈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기본 생성자로 뱅크 어카운트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얘를 정수 변환한 연산자로 바꿔줘가지고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물론 사용자가 이런 걸 원할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에러로 처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explicit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explicit 써준 다음에는 내가 만약 이런 수식에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면은 static cast int account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연산자가 명백하게 내 의도대로 호출되게끔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licit은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와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혹시 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인자가 하나인 애들만 explicit 수식어를 해줄 수 있는 걸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생성자에 explicit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verride final 요 메소드 수식어인데 요거는 이제 상속 재정의와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강의할 때도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override와 final은 함수를 재정의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함수를 재정의할 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임으로써 이 함수는 재정의하는 함수다 라는 건데 C++에서는 이 재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상함수를 재정의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상함수를 재정의한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override를 붙여주면서 버추얼을 같이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final을 쓰시면서도 override나 버추얼을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override를 쓰면 override, final 쓰면 final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이제 올바르게 한번 제가 해드리면 A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함수가 있는데 2개는 virtual 가상함수이고요. 하나는 이제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가상함수가 아닌 거는 이제 override final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override를 붙여주면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재정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즉, 이 가상함수는 어디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이제 가상함수로 만들어주냐면은 이제 객체장에서 다양성이라는 거 활용하려는 거죠. 그리고 C++에선 다양성을 활용하려고 그러면은 메소드가 버추얼이어야 되겠고 그 메소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그 변수가 참조 변수이거나 포인터 변수여야 돼요. 포인터 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H에 붙이는 건 무의미하고 이제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B에서는 그 하나는 오버라이드 해줬고 하나는 파이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둘 다 재정의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재정의 하는 거고 둘 다 가상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버추얼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버추얼이라고 안 써도 이걸 통해서 이 2개의 함수는 버추얼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버추얼을 안 붙여줘도 된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 경우에도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버추얼을 붙여라 라고 했는데 이 오버라이드나 파이널 키워드를 쓸 경우에는 반드시가 아니라 버추얼을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버추얼만 쓰고 오버라이드 안 쓰는 거는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오버라이드 써줌으로써 이제 명백하게 이제 재정의 한다는 걸 알려주게 되겠고 여기서부터 가상함수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모에 있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를 씀으로써 쓸 때에는 이 버추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을 쓰게 되면 나는 재정의 하지만 내 밑에 오는 것들은 G를 재정의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맞는 걸로 그냥 너는 써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에서 이렇게 쓰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이널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널 쓰거나 오버라이드를 쓰면 에러가 됩니다. 에러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여기다가 오버라이드 파이널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데 파이널은 재정의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를 또 같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드와 파이널은 다른 오버라이드와 같이 중복해서 쓸 이유가 없고 파이널과 중복해서 쓸 일이 없고 버추얼과 같이 중복해서 쓸 일이 없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 수식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 수식어는 no except입니다. no except는 메소드와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어 코드 최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소드를 정의할 때 이 메소드가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펴보고 예외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no except로 수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특정 메소드를 구현하는데 여기에 문장들이 쫙 있죠. 그러면 내가 뭐 n equal 0 이런 문장들은 예외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 상관이 없고 뭐 if문이라든지 뭐 등등 일반적인 문장들에서는 예외가 특별한 걸 사용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new를 쓴다든지 뭔가 그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만약
있다. 그러면은 일반 문장임에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no except를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함수를 불렀어요. 근데 이 함수가 no except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 함수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얘도 no except를 수식해 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떤 뭐 세네 개의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는데 그 함수들은 예외가 발생 안 돼요. 즉 다 no except예요. 그러면은 얘도 no except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C++에서는 메소드를 수식할 때 이제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일반 메소드의 경우에는 const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no except인지 요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virtual인지 가상함수를 만들 건지 재정의 하는 경우에는 override나 final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final은 이제 메소드 수식어로만 설명드렸지만 어디에도 붙일 수 있냐면 클래스에도 붙여서 이제 더 이상 상속을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들을 적절하게 메소드를 정의할 때 붙여주셔야 됩니다.